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대 로마의 도루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표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 고대 로마의 도루망은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이 고대 로마의 도루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이 고대 로마의 도루망이 지닌 의미,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부록으로 여러분들께 이 로마에 대해서 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추가가 돼야지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공화정을 지킨 호국 거위,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위라는 이 짐승이, 이 동물이, 가축이 이 로마 공화정을 지킨 호국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사정은 어땠고, 이 로마는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제목이 인간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인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이지만 가축처럼 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흔히 노예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노예이지만 인간이라 스스로 선언한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이 도루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로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세의 압제, 이민족의 침략이라는 것은 거위가 물리친 외적이, 로마가 물리친 외적이 사실상 갈리아족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로마고요. 이 외세의 압제라는 것은 사실상 로마라는 국가 자체가 이 에투루리아라는 이민족의 이 식민 폴리스로부터 시작한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부터 시작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 여러 이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대국인 나라는 없죠. 다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국가 운영에 여러 이 경험이 쌓여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이렇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이 근대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 시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근대 자본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 총생산에서 이 노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예를 들어 96% 이상이 되겠죠. 시장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중세 봉건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봉건제적인 성격 2%,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요소 2%.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대 노예제
사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노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역사를 도식적으로 생각하고 뭐 고대는 노예제고 뭐 중세는 봉건제야, 뭐 근대는 자본주의지, 지금은 무슨 시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역사 해석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죠. 먼저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의 모습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간선 도로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 잉글랜드 지역,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웨일즈가 있긴 한데요. 잉글랜드랑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웨일즈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뭐 거의 잉글랜드랑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이 로마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진출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죠. 예, 로마 도로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도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이 이 로마의 이 도로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 토목의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 운하, 돌로 포장된 도로, 그뿐만이 아니고 이 직선도로를 만들기 위한 터널, 다리 공사가 아주 폭넓게 펼쳐지고 있죠. 그 결과 이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관 시설이 바로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만 킬로미터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의 이 도로들이 이 로마가 지배한 모든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이 군대, 사람,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 고대 로마의 이 도로망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문화, 인종, 그리고 제도를 하나로 융합하는, 하나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은 것이 이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의 신속한 진군, 그리고 식량과 군수 장비를 보급하는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이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도 하죠. 도로는요, 이 로마가 최강 국가로서의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로가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개선문으로 끝났고요. 도로의 이름도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이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 로마의 행정관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 도로를 땄고요. 그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은요,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 일부 도로는 이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아 도미티아, 기원전 116년에 이 도로가 구축되기 시작한 비아 도미티아는, 여기서 비아는 도로고요, 도미티아는 이 행정관의 이름입니다. 이 비아 도미티아는 프랑스 알프스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고요,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 활용되게 됩니다. 발칸 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비아 에냐티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중요한 육로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사실상 군사력의 열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피아 가도는 이 기원전 312년에 건설되게 됩니다. 제2차 삼리움 전쟁 동안 카푸아에서 이 공화정 로마와 동맹국 사이에 보급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도로 시스템은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구축되어 갑니다.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며 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되죠. 직선 도로는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제국의 일산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직선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역으로 보면 또 로마로 침공할 수 있는 침투로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이건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침투로가 될 수도 있고 진군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 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빠른 군단은 이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32km로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죠.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조차도 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강화되어 국경 전초 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 측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토지 측량사는요, 이 조준대를 사용해서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이 완벽한 직선 경로를 공들여서 이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이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이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닿기도 하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 몇몇 이 터널들이 지금도 활용될 정도로 이 터널 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널을 한번 보도록 하죠.
터널은요, 이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이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3개의 터널이 현존하고 있죠. 이 길이 1km에 달하는 큐메아 터널, 그리고 705m에 달하는 클립타 네아폴리타노 터널, 그리고 780m 길이의 그로타디 세노아 세아노 터널이 대표적입니다. 터널은 양쪽 끝에서 굴착하여 건설되게 됩니다. 양쪽 끝에서 이 굴착이 시작되는데,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야지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서로 엉뚱한 곳을 뚫다 보면 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맞는지, 이 만날 수 있는 위치를 지금 갱도를 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확인 작업자 갱도를 위에서 뚫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갱도를 활용하여 굴착 속도를 높이고 이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할 때 진행 속도가 하루 30cm 정도로 아주 느려서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죠. 도로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군인들이 직접 건설에 투입되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고대 로마 군단의 정규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로, 요새, 이 수로 및 교량 건설 모두 공병대가 맡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공병대는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천편일률적인 고대 로마 공법은 없었습니다. 건설 공법은 지리적 위치, 지형, 지질 구조, 그리고 이 사용 가능한 재료에 따라 다양하고 무궁무진했죠. 일반적인 도로 건설 매뉴얼은 사실상 존재합니다. 도로의 평균 너비는 5.5m에서 6m 사이고요. 이 내구성과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91cm의 얕은 도랑을 파고 이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이 도로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도로의 바닥 부분은 보통 평평한 흙과 모르타르 또는 작은 돌로 덮인 모래로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는 석회 모르타르로 시멘트를 바른 자갈이나 이 자갈의 기초층을 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석회가 섞인 자갈 표면으로 이 갈무리가 되죠. 주변 마을에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산, 응해암, 자갈 또는 현무암, 현무암은 규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또는 석회암, 포장돌로 이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는 이 빗물이 측면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연석까지 의도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많은 도로에는 배수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포장된 자갈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을 따라 1m에서 3m의 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빗물이 빠지지 않으면 도로가 그야말로 물에 잠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물이 빠질 때까지 도로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배수로 공사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연석을 두고 그 옆에 인도를,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마련해서 이 보행을 하는 이 진군로로서 군대가 활용하는 도로와 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구분해서 닦아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로마의 도로는 군사용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행자 도로도 따로 길 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m 그리고 5m마다 연석에 더 높은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블록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블록은 사실상 정거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록은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말이나 소, 당나귀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이 특별히 고안해서 건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번잡한 주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체증이란 말이 요 근래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대 로마부터 중세, 이 근대 시기를 거쳐서도 이 도로망이 이 교통체증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오갈 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었죠. 그것도 이 법률로 잘 정비가 돼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지만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돌기둥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이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휴게 장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휴게소라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정표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건설된 시기에 건설 책임자,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소위 황금 이정표를 로마노 포럼에 설치하게 됩니다.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주도된 이 이정표는요,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를 나열하고 있죠. 제국 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황금 이정표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피곤이 몰려오거나 또 배가 고픈 경우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휴게소에 들리게 되는데요.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 역참과 휴게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도로에도 이 역참과 휴게소가 있게 마련이죠.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됐고요. 물론 지금의 인터넷망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정보 유통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이 제국의 특사들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역참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로 이용자들은 대략 32km마다 있는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에서 도로 관리와 순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로마 제국 군대의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됩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경찰 초소와 망루를 배치하여 이 도둑이나 노상 강도에 취약한 여행자를 안내하고 그들의 출현 가능성을 알려주기도 하죠.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순찰대입니다. 당시에 도망 노예들이 제법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이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도망 노비를 잡는 이 특별 뭐라고 할까요? 경찰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경찰대가 있었습니다. 이 도망노예를 감시하는 임무도 그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로마의 도로도 항상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징수를 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죠. 이 군대라에도 다리,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물품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고대 로마 도로는요, 현재도 사용 중이죠. 이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내구성 면에선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아 플라미니아 그리고 영국의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 터널, 수도교는 현재도 이용 중이죠. 다음으로 이 거위와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고대 로마를 지킨 이 거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로마 그러면요, 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국 초기 로마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에 지나지 않았죠. 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에투루리아의 식민 폴리스에서 시작됐고요. 이 로마의 왕은 에투루리아 출신으로 이 에투루리아에서 지명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잦은 외침, 생존을 위한 투쟁 시기가 이 건국 초기의 로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들이요, 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고 이 노략질을 하기 위해 이 갈리아가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공화국은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죠. 로마는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였습니다. 예, 이 로마는 그 이전 국가들과 약간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었죠. 이 고대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승자는 시민이 되고요, 이 패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을 여는 순간 적에게 이 성문이 열리는 순간 노예가 되거나 죽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죽을래? 노예 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은 시민이 될래? 이 죽을래? 노예가 될래는 뭐 끝까지 싸우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대부분 싸우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근데 로마는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은 로마 시민으로서 함께 손잡고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자. 이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 뭐 죽으라고 싸워봤자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는 건데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고요. 실제로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역을 넓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는 확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로마 지역이고요. 이쪽이 로마를 지배했던 에투리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안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갈리아 침공 당시 로마의 영토이고요. 이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요. 이 조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자치가 보장이 됩니다. 스스로가 이 독립국으로서 이 정치나 통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로마가 필요한 경우 군사 동맹으로서 사실상 이 군대를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죠.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갈리아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험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주죠.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갈리아족이라는 이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프스 산맥 저 너머에는 갈리아족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카피톨리노 거위의 전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진일까, 그림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갈리아족이 이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넘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로마 군대는 어디로 간 거죠? 예, 이 계속되는 농성전 속에서 지쳐서 모두 쓰러져서 자고 있었고요. 심지어 군경까지도 지쳐서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리아의 이 계속되는 공격에 녹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갈리아가 이 성문을 망루를 점령하려고 하려는 순간 거위들이 이 불청객들을 보고 이제 울부짖고 꽥꽥거리고 또 푸드덕 푸드덕 거리면서 이제 병사들과 군견들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위가 사실상 로마 공화정을 지킨 이 호국 거위, 호국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주변에 로마 인근에 사실상 로마 시민이 될래 싸울래 뭐 이렇게 했던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다른 그런 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갈리아 전사들은 이 알몸으로 싸웠고 뭐 이거는 이 고대 로마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알몸으로 싸웠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 갈리아 전사들의 전투 함성은 드높아서 로마군의 사기를 절로 떨어뜨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대했고 그 거대한 무기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휘둘렀던 것이죠. 무슨 게임의 뭐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 갈리아 전사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빠져나갔죠. 도망병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성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그야말로 다리야 날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이 성문을 활짝 열고 도주한 것이죠. 이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마인들이 문을 열어둔 이유가 이 매복을 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갈리아인은요, 이 3일 후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성 안에 구석구석에 매복을 숨겨놓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왔을 때 기습 공격을 할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계속해서 척후병을 내보내면서 성 안의 상황을 철저히 꼼꼼히 따져본 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3일 후에야 로마에 입성하게 되죠. 그동안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갈리아족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고요. 이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로마가 배상금으로 얼마만큼의 이 돈을 배상금을 낼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요. 이것이 갈리아가 가지고 온 이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로마 저울을 사용할 것이냐 갈리아 저울을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나머지 병사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선전을 벌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로마의 점령되지 않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했고요.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공선전을 통해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 농성전은 장기화됐죠. 예, 이 공화정을 지킨 고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카피톨리노 카피톨리노 광장의 모습입니다.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 개들도 이 계속된 적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순간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이 언덕을 기어오르게 됩니다. 침략자들이 언덕을 오르는 소리를 듣고 거위가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되죠. 이 마르쿠스 만리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칼을 집어들고 그의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난간으로 달려가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것이죠. 이후에도 갈리아족의 포위 공격은 몇 주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갈리아인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 로마와 강화제역을 맺기로 결심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평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사실 그래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초창기부터 이 동북아의 강국은 아니었죠. 이 초창기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도성이 빼앗기고 왕의 능히 독을 당하고 또 부인과 어머니와 자식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등 이 가정고초를 다 겪은 것이 고구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근초고왕 때는 사실상 고구원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 평양성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되죠. 그 당시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동북아의 별 볼 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난을 나아가면서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요, 나한테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하늘이 나에게 내린 한 번의 이 시련이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거위들은요, 사실상 영웅이 됩니다. 주노 신정과 로마 공화정을 지킨 신성한 거위는 그야말로 영물 취급을 받게 되죠. 매년 축제 때마다 로마시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카피톨리노 언덕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원로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그것도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 로마의 부유층 거주 공간이자 사원과 원로원 회의실과 같은 공공 건물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곳이 마지노선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후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이 세금을 부과했죠. 예,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갈리아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마련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없는 집도절도 모두 불타버린 이 시민들이 사실상 이 계속되는 세금 압력에 이 고초를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곤한 많은 시민들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고요. 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벌이고 산적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지켰던 사령관이었던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이 원로원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서게 되죠.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남아있는 유적이 스파르타쿠스와 관련해서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근래에 만들어진 흉상이 있더군요. 동상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검투사가 선호하는 짧은 검을 뜻하는 라틴어가 바로 글라디우스입니다. 바로 이 글라디우스에서 이름을 따 글래디에이터라 불리는 것이 바로 검투사죠. 이 초기 검투사들은요, 기원전 3세기 말에 로마에 패배한 삼나이트 전사들의 이 전투복을 입은 후 오른팔에 착용하는 화려한 장식의 투구, 방패,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 동안 희생된 전몰 용사를 위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검투사 게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174년에는요. 74명의 검투사가 로마인을 위한 특별 장례식의 일환으로 3일 동안 검투를 벌이기도 했죠. 기원전 74년 게임 형식의 최초의 검투사 경기가 열렸고요. 이 경기는 사실상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피를 보는 스포츠에 대한 로마인의 수요가 커지면서요. 이 전북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노예들이 검투사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훈련센터 또는 학교로 끌려가게 되죠. 검투사 훈련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야말로 오늘날 나폴리 북쪽의 카푸아 마을 근처에 집중적으로 이 검투사 훈련 학교가 설치되게 됩니다. 설립되게 됩니다. 학교에서 검투사들은 다양한 무기에 대한 적응 훈련을 갖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징계와 처벌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죠. 기원전 73년 78명의 검투사들이 카푸아 근처의 렌툴루스 밥티아 투스 학교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심한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숙소에서 쫓겨나 부엌에서 발견한 식혈과 침으로 경비원을 제압했고요. 운 좋게도 이 검투사의 무기를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마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기로 무장한 78명의 검투사는 돌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예, 노예 봉기가 일상화된 로마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135년 제1차 노예 전쟁이 시칠리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2년 후 로마 군대가 파병되어 이 시칠리아 노예 반군을 간신히 제압하게 되죠. 7만 명 이상의 노예가 무기를 들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여 이 시칠리아 군대를 무찌른 것이 이 제1차 노예 전쟁의 이 큰 성과였습니다. 기원전 104년에요. 제2차 노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4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를 점령하게 되죠.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집정관 마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직접 나서 간신히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노예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야스와 싸우기 위해 로마로 압송됐고요. 제1, 2차 노예전쟁은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 그렇게 내일이야 라고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먼 곳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3차 노예 전쟁은 고대 로마의 심장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로마의 인구 구성상 이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잘 훈련된 검투사가 지휘하는 도망 노예 군단은 이전의 노예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죠. 예, 트리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 공화국에서 일어난 노예 봉기 중 하나인 이 제3차 노예 전쟁에서 노예 반란군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스파르타쿠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군에 복무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탈영장구 출신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로마군 장교 출신이었다가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로마군에서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적이라는 것은 이 대부분이 사실상 이 도망 노예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망 노예를 추적해서 잡아들이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스파르타쿠스는 체포되어 이 노예로 팔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73년 이 77명의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카푸아의 이 검투사 훈련 학교에서 탈출을 해 성공하게 되죠. 다른 도망 노예들이 곧 합류하게 됩니다. 베스비오 산에서 검투사들은 다른 도망 노예들에게 기초 전투 기술 훈련을 시키게 되죠.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만 알려져 있지 두 갈리아인에 대한 얘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령관은 모두 3명이었고요. 이 스파르타쿠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이 갈리아인 중에 이 도망 노예 중에 크리숙스란 사람과 이 오에나무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3명이 이 노예 반란군을 진두 지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로마는 노예 반란군을 심각하게 보지 않아 주력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학 노예 군단은 처음 맞닥뜨린 지방군 4개 부대를 순차적으로 격파하게 되죠. 그 여세로 이 더 많은 노예가 이 동학 노예 군단에 합류되게 됩니다.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노예 반란군은 자그마치 9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정되었죠. 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유를 찾아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사령관 중 한 명인 크리숙스는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얼마나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이 노예를 강요했던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자신의 노예 경험을 뼈아프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크리숙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결과 크리숙스는 이 노예 반란군에서 이탈하게 되고 3만 명의 병력을 인솔하여 인근 도시를 습격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상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똑같은 것을 로마인들에게 강요하게 되죠. 로마군들이 생포가 되면 로마인들끼리 검투 경기를 치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당한 것을 고스란히 대갚아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곧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와의 3번의 교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알프스를 넘는 대신 남쪽으로 향하여 로마를 공포에 빠뜨리게 되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 왜 그냥 알프스만 넘었으면 자유가 주어졌을 텐데 왜 굳이 이 남쪽 해안가로 되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예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령관 마르쿠스 크라수스 인솔하에 로마의 정예병이 파견되게 되죠. 오랜 추격과 수차례 교전이 있었고요. 이 노예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실러강 상류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되었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약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스파르타쿠스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나 책에서는요, 이 스파르타쿠스가 억압적인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 이 저항자의 아이콘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노예 반란군을 로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안정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 로마 사회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크리숙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은 노예 반란군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숙스는 사실상 로마 사회를 전복시켜서 이 로마 사람들을 이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이 노예 반란군을 그냥 로마 사람들의 영향권 밖으로 인도해서 사실상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책에서는 사회 전복자의 아이콘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오늘의 과제라고 했는데요. 뭐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드렸는데 이것까지 드리면 좀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늘 다룬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세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과제를 내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과제는 아닙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가지만 좀 추가할게요. 지금 주차 과제를 채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열리지 않는 파일을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HWPX라는 확장자명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몇몇 분들이 HWPX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 열리는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볼 수도 있고 점수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돼 있으면 제가 점수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 한 일주 내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낸 파일 중에 뭐 열리지 않는 파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엔 이 열리는 파일로 HWP가 됐던 워드가 됐던 TXT 파일이 됐던 JPG 파일이 됐던 열리는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